나는 한국에 가고 싶어. 너 미친 거야? 예전에 할아버지가 한국군이랑 어땠는지 모르는 거야? 베트남에서 가족들이 딸이 한국어를 배우겠다고 하자마자 화를 내면서 당장 나가라고 하는데요. 그래도 그 딸은 한국어를 끝까지 배우겠다고 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베트남에서 살고 있는 린 씨의 사연입니다. 1년 전 제가 한국에서 여름을 보내며 한국 문화를 배우겠다고 말했더라면 비웃었을 것입니다. 제 가족에게 한국은 적대적인 나라였으니까요. 하지만 인생은 예상치 못한 순간의 관점을 바꿔놓는 법이 있죠. 안녕하세요. 저는 베트남에서 살고 있는 린이라고 해요. 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저는 베트남 하노이에 있는 고등학교 11학년을 막 졸업했습니다. 저는 부모님과 대학에 다니는 언니 마이와 함께 살고 있어요. 저희 가족은 원래 시골 출신이지만 더 많은 기회를 얻기 위해 대도시로 이사했습니다. 그래도 저희는 뿌리를 잃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저희 부모님과 조부모님은 1950년대부터 70년대까지 미국과 한국과의 전쟁으로 힘든 시기를 겪으셨어요. 그때 수십만 명의 베트남 군인과 민간인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족이 항상 한국을 악당으로 여기고 있는 이유를 이제는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한국군의 잔인함에 대한 씁쓸한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어요. 양심의 가책도 없이 마을을 파괴하고 삶을 망가뜨렸다는 이야기요. 학교에서 저희는 수세기 동안 외부인에 의한 식민 지배와 착취에 대해 배웠습니다. 한국은 저희가 원망해야 할 억압자의 서사에 포함돼 있었죠. 현대 베트남의 10대였던 저는 그런 증오를 강하게 느끼지 못했습니다. 전쟁은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일어난 과거의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드라마, 음악, 음식 등 한국적인 모든 것에 코를 막았어요. 제 취향이나 문화가 아니었으니까요. 그래서 이번 여름에는 친구들과 어울리거나 옷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계획이었어요. 제가 한국 문화 교류 여행에 참가하게 될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죠. 그건 역사 덕후들을 위한 것이지 저는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운명은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 절친한 친구 투이가 고등학교를 통해 이 프로그램에 신청했어요. 그녀는 혼자가 되지 않게 저도 같이 가자고 간청했어요. 투이는 항상 한국 대중문화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전 별로요. 린, 정말 재밌을 거야. 투이가 주장했습니다. 2주 동안 한국 전역을 여행하는 큰 교육 여행이야. 궁궐, 사찰, 공연, 콘서트, 시장 등 모든 곳에 간다고 들었어. 저는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와, 정말 굉장할 것 같네. 제가 비꼬듯이 말했습니다. 몇 시간 동안 한국 문화에 대한 강의를 듣는 거잖아. 난 여름에 아르바이트를 할 예정이야. 투이가 삐졌습니다. 그러지 마. 이건 일생에 단 한 번뿐인 기회란 말이야. 우리 부모님도 이미 가자고 하셨고 비용도 내주셨어. 제발 린, 나 혼자 가고 싶지 않아. 저는 망설였습니다. 한국 역사 탐방보다 더 지루한 것은 상상할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투이는 제 절친이었어요. 저희는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때려야 뗄 수 없는 사이였죠. 투이는 항상 제게 익숙한 것에서 벗어나 새로운 것을 시도하게 했죠. 어쩌면 제가 시야를 넓혀야 한다는 투이의 말이 맞을지도 몰라요. 아, 알았어. 저는 굴복했습니다. 나도 부모님께 가도 되는지 물어볼게. 가게 된다면 너 나한테 큰 빚 지는 거다. 투이가 비명을 지르며 저를 껴안았습니다. 응. 고마워. 진짜 고마워. 우리는 한국에서 정말 최고의 시간을 보내게 될 거야. 저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웃었습니다. 그날 밤 저녁 식사 때 저는 부모님께 망설임 없이 그 얘기를 꺼냈습니다. 그래서 7월에 한국으로 여행을 가기로 했어요. 교육 문화 교류 프로그램이에요. 투이가 가는데 저도 같이 가자고 하네요. 가도 될까요? 아빠는 얼굴을 찡그리며 경계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는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죠. 한국? 왜 거길 가고 싶은데? 엄마가 물었습니다. 저는 어깨를 으쓱했어요. 제 말은 전 별로 신경 쓰지 않지만 투이는 재미있을 것 같아 하고 혼자 가고 싶지 않아 해요. 어쩌면 저에게도 다른 나라에 대해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거예요. 아버지가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한국인들과 친구가 되는 게 마음에 들지 않는구나. 우리 국민들이 그 사람들 때문에 겪은 고통을 잊으면 안 되지. 저는 아버지의 관점을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세대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아버지, 그건 수십 년 전 일이잖아요. 이제는 있고 지금의 대한민국이 어떤지 직접 봐야 할 때잖아요. 과거에 집착하는 건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아요. 어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너의 말이 일리가 있구나. 얘야! 원한을 품는다고 해서 만족감을 느낄 수는 있지만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는 드물지. 어쩌면 이번 일이 배움의 기회가 될 수도 있겠구나. 하지만 아버지는 여전히 확신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제 간절함을 보셨죠. 좋아. 내가 가는 것을 고려해보마. 라고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이번 여행을 통해 정확히 무엇을 얻게 될지 나에게 말해줘야 해. 베트남 젊은 여성으로서 한국 방문이 왜 스스로에게 도움이 되는지 확실한 근거를 제시해주렴.
저는 이 기회에 기뻐서 펄쩍 뛸 뻔했습니다. 아버지 걱정 마세요. 제가 멋진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해서 아버지를 설득할게요. 저는 약속했습니다. 어쩌면 투이의 도움을 받아 문화 교류의 가치를 제대로 설득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 다음 주 동안 저는 한국 여행에 대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조사했습니다. 한국의 한 대학과 저희 고등학교가 양국 간의 친선과 배움을 증진하기 위해 주최한 행사였죠. 저희는 홈스테이를 하며 한국에 머물면서 한국 생활에 진정으로 몰입할 수 있었어요. 일정에는 궁궐, 사찰, 박물관, 학교, 회사, 공연장 방문이 포함되었습니다. 다도와 같은 전통 의식도 체험할 수 있었어요. 한국 학생들은 자신의 교육과 일상에 대해 공유했습니다. 대화와 상호 이해를 강조하고 있었죠. 제 태도는 서서히 무관심에서 조심스러운 호기심으로 바뀌었습니다. 현대 한국에 대해 더 많이 배울수록 더 많은 호기심이 생겼어요. 저는 항상 한국을 후진적인 적국으로만 생각했지만 분명 한국과 한국 문화에는 제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께 제 근거를 발표할 때 저는 이번 여행을 통해 더 많은 정보를 가진 글로벌 시민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한국을 방문하면 단순한 편견을 넘어 미묘한 관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죠. 제 또래의 사람들을 만나면 역사적 차이를 인간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고유의 전통에 대해 배울 수 있을지도 모르죠. 제가 말을 이어가자 아버지의 의구심은 점차 사려 깊은 태도로 바뀌었습니다. 제 말이 끝나자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시며 동의하셨어요. 내 말이 설득력이 있구나, 린, 이라고 아버지는 인정했습니다. 존중하는 문화 교류를 통해 세계관을 넓힐 수 있다는 장점이 보이네. 어머니는 자랑스럽게 미소 지으며 제 손을 꽉 쥐었습니다. 아주 어른스럽구나, 얘야. 내 아빠가 동의한다면 나도 반대할 생각은 없단다. 저는 긴장한 채로 숨을 참으며 아빠를 바라보았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던 아버지는 마침내 한국으로 가도 좋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흥분해서 컹컹거리다가 제 자신을 다잡았습니다. 아버지, 저를 믿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정중하게 인사를 드렸어요. 아버지는 웃으셨습니다. 그래, 돌아와서 배운 것을 공유해 주길 바란다. 투이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 전화를 걸면서 저는 기대감에 부풀어 올랐습니다. 한 달 후면 제가 싫어한다고 배웠지만 잘 알지 못했던 땅에 발을 내딛게 될 것이기 때문이었죠. 운명이 저를 위해 모험을 준비해 놓은 것 같았어요. 그 후 몇 주 동안 투이와 저는 다가오는 한국 여행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무엇을 챙겨야 할지, 어떤 명소를 보고 싶은지, 귀여운 한국 남자아이들의 번호를 얻고 싶은지에 대해 몇 시간 동안 수다를 떨었어요. 전형적인 10대 소녀들의 이야기였죠. 하지만 설레는 마음속에는 이 여행이 나의 생각에 도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잔소리 같은 걱정도 있었어요. 만약 그곳에서 반베트남 편견에 부딪혀서 나의 부정적인 가정이 재확인되면 어쩌지? 아니면 한국인들은 정말 친절해서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에 의문을 품어야 하게 된다면? 두 결과 모두 똑같이 혼란스러워 보였습니다. 제 본능은 이번 여행이 제가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저를 변화시킬 것이라고 말하고 있었어요. 그 변화가 긍정적일지 부정적일지는 아직 불확실했지만 저는 열린 마음과 친절한 마음으로 접근하라는 아버지의 조언을 받아들여 낙관적으로 생각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어느새 출국 날이 다가왔습니다. 투이와 저는 공항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가만히 앉아있을 수 없을 정도로 앞으로의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어요. 저희의 쾌활한 10대 에너지가 이번 여행을 인솔하는 연로하신 역사 선생님인 르이 선생님과 대조를 이뤘습니다. 하지만 르이 선생님도 세대 간 격차를 해소하는 데 낙관적인 태도를 보이고 계셨어요. 자랑스럽다, 얘들아, 라고 르 선생님은 투박하지만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친절한 베트남의 홍보대사가 되렴. 말하는 것보다 더 많이 듣고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인간미를 찾아내봐. 비행기가 구름 위로 솟아오르며 집에서 더 멀리 떨어진 곳으로 향하는 동안 저는 작은 기도를 올렸습니다. 판단 대신 기쁨이, 오해 대신 웃음이, 편견 대신 우정이 가득한 여름이 되게 해주세요. 이 한국 여행이 저를 어떻게 변화시킬지는 시간이 지나야 알 수 있을 것 같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제 여름이 다시는 예전 같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노이에서 서울로 가는 비행기는 다행히도 순조로웠지만 제 속은 울렁거렸습니다. 투이는 비행 내내 휴대폰으로 한국 드라마를 보며 시간을 보냈어요. 저는 불안한 마음으로 창밖을 바라보기만 했죠. 르 선생님은 책을 보다가 미소를 지었어요. 린, 너무 걱정하지 말으렴. 마음만 열면 한국에도 아름다운 곳이 많으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조언을 받아들이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제 안에 뿌리 박힌 고정관념을 떨쳐내기는 어려웠습니다. 한국인들은 저를 문화가 없는 베트남인으로 무시할까요? 저를 하찮은 존재로 취급할까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웃는 얼굴의 젊은 한국인 가이드 준성이 저희를 맞이해 주었습니다.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행 기간 동안 제가 여러분의 호스트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완벽한 영어로 말했죠. 준성은 저희를 전세버스에 싣는 것을 도와주며 친근함을 발산했습니다. 그의 따뜻한 태도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인은 원래 차갑고 거만해야 하지 않나요? 저는 고정관념으로 문화를 판단해서는 안 되겠구나 싶었습니다. 서울로 차를 몰고 가면서 저는 열심히 창문에 얼굴을 들이밀었습니다. 네온사인과 거대한 고층 빌딩이 스쳐 지나갔어요. 서울은 테크노 충전을 한 하노이 같았습니다. 거대한 전광판에는 화려한 팝스타들이 뷰티 제품을 광고하고 있었어요. 고급 승용차들이 거리를 활보하고 있었죠. 투이가 웃으며 저를 슬쩍 건드렸습니다. 완전 장난 아니지?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고. 저는 아까의 긴장감은 사라지고 경외감과 에너지로 바뀌었습니다. 서울의 혼란스러운 화려함에 사로잡혀 편견을 잊고 있었어요. 준성은 앞으로 2주 동안의 일정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홈스테이에서 숙박하고, 문화 워크숍에 참석하고, 주요 명소를 방문하고, 한국 학생들과 교류하는 일정이었죠. 조금 부담스럽긴 했지만 재미있을 것 같았어요. 홈스테이 지역에 도착하자 준성은 저희를 호스트와 짝을 지어주었습니다. 다정한 노부부가 반갑게 맞아주자 투이는 기쁨의 비명을 질렀어요. 부인은 투이를 크게 안아주었습니다. 만나서 정말 반가워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호스트 가족은 장성한 두 아들을 둔 중상류층 부부인 최현정, 김성수 부부였습니다. 환영해 린. 너와 함께하게 되어 정말 기뻐. 호스트들이 따뜻하게 말했어요. 세련되고 현대적인 아파트가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저는 최선을 다해 친절하게 웃었습니다. 환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준성이 보여준 대로 살짝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목소리는 생각보다 조용하게 나왔어요. 호스트의 눈빛이 이해한다는 듯 부드러워졌어요. 긴 여행으로 피곤하겠구나. 편히 쉬렴 조금 있다가 따뜻한 차 한 잔 줄게. 저는 배낭을 방패처럼 움켜쥐고 망설이며 그녀를 따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호스트들은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어요. 지금까지는 좋았지만 한국인 호스트에 대해 어떻게 판단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친절한 미소는 진심일까요? 아니면 베트남 출신인 저에 대한 경멸을 감춘 것일까요? 호스트 부부의 아파트는 반짝이는 바닥과 세련되고 우아한 가구로 깨끗했어요. 호스트들이 제가 묵을 수 있는 방을 안내해 주었어요. 집처럼 편안하게 지내렴 라고 그녀는 격려했죠. 크고 푹신한 침대와 반짝이는 전용 욕실이 있는 멋진 방에 저희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호스트가 차를 준비하는 동안 저는 아직 시차 적응이 덜 된 상태에서 우선 문을 열고 나갔어요. 곧 식탁에 앉으니 김이 모락모락 나는 컵들이 저희 앞에 놓여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호스트는 당신이 좋아하는 우롱차를 집에서 가져왔어요. 라고 말하며 한국 전통 녹차도 준비했으니 맛보세요. 라고 설명했어요. 그녀는 저에게 컵을 건네주었고 저는 조심스럽게 한 모금 마셨습니다. 견과류가 들어간 흑향이 정말 좋았어요. 저희는 베트남에서 온 여행에 대해 정중한 잡담을 나눴습니다. 호스트는 흥미롭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베트남은 정말 풍부한 역사와 문화를 가지고 있군요. 그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서로 배울 점이 많아요. 대화를 나누면서 저는 긴장이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호스트 부부는 한국의 풍습과 음식을 공유하고 싶다는 열망을 표현하며 계속해서 친절하게 대해주었어요. 차를 마신 후 저희는 맛있는 비빔밥으로 저녁을 먹으며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후 저는 긴 하루의 피로가 풀리지 않은 채 고급스러운 침대에 누웠어요. 낯선 곳에서 지내다 보니 설렘과 혼란스러움이 공존했습니다. 하지만 호스트 부부의 따뜻한 환대는 이곳에서 심판을 받을까봐 걱정했던 저희 마음을 덜어주었어요. 이번 여행이 제 가정에 도전할 수 있을 거라는 낙관적인 생각과 함께 저는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국과 김치 냄새에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식탁에는 호스트가 한국 전통 아침 식사를 차려놓았어요. 잘 잤기를 바래. 바쁜 하루 시작하기 전에 아침으로 든든히 배를 채워야지. 구수한 매운탕은 아침 식사로 먹기에는 부담스러웠지만 의외로 든든했습니다. 베트남에서는 보통 포국수나 밥만 먹어요. 제가 설명했어요. 하지만 저는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것을 좋아해요. 그게 바로 정신이야. 호스트가 말했습니다. 문화 교류는 서로의 차이에 대해 열린 마음을 갖고 공통점을 찾는 일이지. 그의 관점이 인상적이었어요. 아침 식사 후 호스트 부부는 약속 장소에 저를 내려주었습니다. 투이는 이미 호스트 엄마와 깊은 대화에 빠져 신나게 손을 흔들고 있었죠. 저의 개방적인 태도가 호스트 가족에게 그대로 반영되는 것을 보고 저는 희망을 느꼈습니다. 저희 일행은 창덕궁으로 향했습니다. 화려하게 칠해진 대문과 넓은 처마 지붕은 마치 시대극에서나 볼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준성은 한국 왕족의 역사를 연극적인 감각으로 설명해 주었어요. 저도 모르게 그의 흥미진진한 궁중 이야기에 빠져들었습니다. 나중에 점심 식사 때 저는 호스트 부부를 위해 궁궐의 아름다움을 설명했습니다. 한국인들이 왜 이렇게 인상적인 역사를 자랑스러워하는지 알 것 같아요. 라고 제가 말했죠.
호스트는 미소를 지으며 제 접시에 불고기를 더 채워주었습니다. 그날 오후에는 음과 양을 표현하는 서예 워크숍이 있었어요. 저는 투이와 함께 우아한 한글 글자를 써보면서 낄낄거렸습니다. 서툰 솜씨라 연습이 필요했지만 한국 문화의 필수적인 부분을 배우는 것은 즐거웠어요. 다음 날에는 박물관, 사찰, 전통 무용 강습, 태권도 시범, 쇼핑 여행 등 다양한 활동이 이어졌어요. 빡빡한 일정으로 피곤하긴 했지만 얼마나 많은 것을 배우고 즐길 수 있었는지에 대해 놀랐습니다. 첫 주가 끝날 무렵에는 한국 문화의 매력에 마음을 열고 있는 제 자신을 느낄 수 있었어요. 호스트 부부의 따뜻한 환대는 저희 의구심을 덜어주었습니다. 매일 새로운 경험을 통해 제 시야가 넓어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직 저는 제 또래의 한국 친구들과는 제대로 교류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준성은 사교적이긴 했지만 가이드 역할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함께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지 못했어요. 한국 학생들도 저처럼 친근하게 대해줄지 아니면 저를 외국인이라고 무시할지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곧 알게 될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저희 일행은 서울의 한명문 고등학교를 방문했어요. 반짝이는 현대식 캠퍼스와 흠잡을 데 없이 잘 차려입은 학생들이 처음에는 저를 주눅들게 했습니다. 물론 투이는 완전히 편안해 보였지만요. 교장 선생님이 저희를 환영했고 이어서 학생 대표들이 동아리, 수업, 성과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모든 것이 질서정연하고 선진적으로 보였어요. 이에 비해 베트남 학교는 갑자기 시골 학교처럼 느껴졌습니다. 학생들의 멋진 발표가 끝나고 준성은 서로 친해질 수 있도록 함께 어울려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수줍어했지만 통통 튀는 한국 소녀 혜준이 저를 대중문화와 패션에 대한 대화로 끌어들였습니다. 놀랍게도 그녀와 같은 반 친구들은 한국에 대해 자랑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려 깊은 질문을 던지며 베트남에 대해 진심으로 관심이 있는 것 같았어요. 그들의 친근함에 제 경계심이 풀렸습니다. 어느새 저희는 10대들의 삶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며 웃고 떠들고 있었어요. 너희를 만나서 정말 반가워. 혜준은 따뜻하게 인사를 건넸어요. 한국에 다시 방문하게 되면 꼭 연락해줘. 라고 SNS를 주고받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예상치 못한 인연을 맺어 기분이 좋아졌어요. 며칠이 지나면서 제 경계심은 점점 낮아졌습니다. 작은 문화적 통찰의 순간들이 쌓여 점점 편견은 무너지게 되었고 외형적 차이 이면에 한국인이 베트남인과 공유하고 있는 가치들이 드러났습니다. 근면, 가족, 관대함, 의례, 유산에 대한 자부심 같은 가치 말이죠. 2주 차가 끝날 무렵 향수병이 시작되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한국의 질서, 정연한 거리와 네온사인 새로운 음식도 그리워질 것 같았습니다. 저는 떠나면서 예상치 못한 감정에 휩싸였죠. 마지막 날 밤, 호스트 부부는 투이와 투이의 호스트 가족을 집으로 초대해 작별 만찬을 열었어요. 한국식 바비큐와 해물파전을 먹으며 저는 이제 이곳을 편안하게 느끼고 있는 저희 모습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호스트 부부가 건배를 위해 잔을 들었을 때 저는 눈물을 흘리며 따뜻한 호스트가 되어준 호스트 부부에게 감사했습니다. 두 분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제 관점이 정말 바뀌었습니다. 라고 저는 말했어요. 두 분의 친절함에 대한 기억을 잊지 않겠습니다. 투이도 호스트 부모님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양국이 항상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그녀는 말했어요. 호스트들은 저희의 어깨를 부드럽게 두드려 주었어요. 언젠가는 너희 같은 젊은 대사가 길을 닦아주겠지. 다음 날 아침 마지못해 짐을 싸면서 저는 제가 호스트 부부와 한국의 문화에 얼마나 애착이 생겼는지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 여행이 저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에 대한 완전한 영향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어요. 한국의 하늘을 비행하며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씁쓸하게 느껴질 것만 같았죠. 비행기가 하노이로 내려오면서 저는 익숙한 도시 풍경을 걱정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떠난 지 2주밖에 안 되었지만 인생을 바꾼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베트남은 왠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우리가 돌아왔다는 게 믿어져? 투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벌써 한국이 그리워. 저도 같은 그리움을 느낀다는 사실에 놀라며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르이 선생님은 저희의 어깨를 토닥이며 안심시켜 주셨죠. 그 교훈을 가슴에 새기렴. 그녀가 말했습니다. 부모님은 공항에서 저를 포옹으로 맞이하며 베트남으로 돌아온 저를 환영해 주셨어요. 여행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구나. 어머니가 말씀하셨죠. 하지만 저녁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제 안에 소용돌이치는 감정을 정리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한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니? 아버지가 마침내 제 얼굴을 살피며 물으셨습니다. 저는 잠시 멈칫하며 이번 여행이 제 시야를 어떻게 넓혀주었는지 설명하려고 애를 썼어요. 이번 여행을 갈 수 있게 된 것은 영광이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인들은 열린 마음으로 저를 환영해 주었고 과거의 편견을 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었어요. 아버지는 제가 호스트 가족의 관대함, 한국 문화의 매력, 제가 만난 학생들의 친절함에 대해 설명하는 동안 조용히 듣고 계셨어요. 어머니는 제가 감정이 북받쳐 오를 때마다 제 손을 꼭 잡아주셨죠.
열린 마음을 가진 내가 자랑스럽구나. 라고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내가 선의의 씨앗을 뿌렸기 때문에 우리는 민족 간에 더 나은 관계로 꽃을 피울 수 있을 거야. 저는 그의 말이 맞기를 바라며 미소를 지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일은 한국에 대한 두려움이나 불신을 없애기 위해 제 긍정적인 경험을 공유하는 것이죠. 어머니는 눈을 빛내며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너 정말 많이 성숙해졌구나.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다시 여름의 일상에 적응하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모든 것이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전에는 평범하게 느껴졌던 베트남의 사회적 관습이 한국에서 돌아온 뒤에는 답답하게 느껴졌습니다. 친구들은 서울의 화려함과 밤문화에 대해 듣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서예를 배우거나 호스트와 함께 떡을 만드는 등 심오한 경험을 이야기하면 친구들은 흥미를 잃었죠. 친구들은 그런 얘기는 다 지루하게 들리는데 그냥 낡은 집에 둘러앉아서 하는 얘기잖아. 라고 말했습니다. 클럽에 가서 귀여운 남자들도 만나고 그러지 않았어? 저는 그게 여행의 목적이 아니라는 걸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어요. 저는 혼자 있는 시간을 가지면서 뒤죽박죽인 감정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진을 둘러보다 보니 호스트 부부와 혜준이가 몹시 그리워졌습니다. 저희는 공예, 선생님, 가족에 대한 압박감 등 여러 가지 생각을 주고받곤 했죠. 하지만 더 깊은 인간적 교감을 나누고 나니 그런 것들이 갑자기 사소하게 느껴졌어요. 저에게는 투이와의 시간이 유일한 위안이었어요. 저희는 서로 한국이 그리워 라는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정확히 알아듣곤 했죠. 저희 어머니는 저를 이제 베트남인보다 한국인이에 더 가깝다고 농담도 하셨어요. 어느 날 투이는 아이스커피를 마시며 서울에 비해 이곳은 너무 작아진 것 같아 라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말이 맞았어요. 저희는 더 넓은 세상에 노출되어 있었고 그 경험은 저희를 완전히 변화시켰습니다. 8월 말이 되자 저희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투이가 결심을 굳히고 저희 집으로 찾아왔어요. 린, 우리 한국으로 돌아가야 해. 방문을 위해서라도요. 한국이 우리를 부르고 있어. 저는 웃었습니다. 미쳤어?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예약할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상상을 하면 할수록 실현 가능성이 높아 보였습니다. 사실 부모님을 설득하기만 하면 됐죠. 그날 밤 저는 어머니에게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래서 그 한국 여행이 얼마나 인생을 바꿨는지 기억하세요? 겨울 방학 때 투이와 제가 다시 방문하면 어떨까요? 며칠만요. 어머니는 눈썹을 치켜들었지만 열린 마음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겠어요. 고등학생이 감독 없이 해외여행을 간다고? 정말 어른스럽구나. 왜 그렇게 빨리 돌아가고 싶니? 저는 미친 소리 같지만 요즘 서울이 하노이보다 더 집처럼 느껴진다고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호스트 부부와 혜준이를 만나게 된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었는지 또 여행이 저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이야기했어요. 어머니는 이 여행이 저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지만 10대 소녀 둘이 혼자 여행하는 것에 대해 걱정이 많으셨어요. 어머니는 가족끼리 의논해보자 고 제안하셨죠. 저는 아버지가 동의해 주길 바랐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저는 투이와 제가 돌아가야 하는 이유에 대해 열정적으로 호소했습니다. 단순한 재미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저는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르이 선생님은 저희가 이제 문화 대사가 되었다고 하셨어요. 저희는 더 많은 이해를 증진시킬 책임이 있지 않을까요? 아버지는 저희가 보호자 없이 아시아를 횡단하는 것이 싫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제가 다리를 놓고 싶어하는 그 진정성은 부정할 수 없으셨죠. 알았다, 생각해 볼게 라고 말씀하시며 성숙한 모습을 보이겠다고 다짐하셨죠. 마침내 제가 날개를 펼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으니까요. 결국 부모님은 젊은 외교관으로 변신한 저희의 모습에 감동하셔서 저희를 보내주기로 하셨어요. 투이와 저는 곧바로 겨울방학 항공권을 예약했습니다. 저희는 밤새 혜준이와 준성에게 깜짝 방문에 대해 메시지를 보내며 웃었어요. 중요한 날이 다가왔을 때 저희는 공항에서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서울로 돌아간다. 투이가 환호했어요. 이 여행은 그해 여름 저희가 얻은 모든 것을 상징하는 여행이었습니다. 비행기가 한국의 산 위를 미끄러지듯 지나갈 때 저는 압도적인 감사를 느꼈어요.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저는 이곳에 오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이제 이곳은 오래된 분열을 뛰어넘는 수용을 배우는 두 번째 고향이 되었어요. 준성과 혜준이는 인천공항에서 저희를 보자마자 소리를 지르며 포옹을 퍼부었어요. 우리의 꼬마 홍보대사가 돌아왔다. 준성이는 울었습니다. 저희의 가슴 벅찬 재회에 기쁨이 넘쳤습니다. 성탄절의 서울은 곳곳에 형형색색의 조명이 켜져 더욱 눈부시게 빛났습니다. 제가 집 앞에 도착하자 호스트 부부는 저를 꼭 껴안아 주었습니다. 서프라이즈. 제가 돌아왔어요. 저는 웃었어요. 언젠가 다시 방문하길 바랐어. 호스트 부부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빨리 오다니 정말 영광이구나. 제 손을 잡으며 호스트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잘 돌아왔어, 얘야. 그들은 내가 떠났던 그대로 내 침실을 정리해 놓았어요.
그날 저녁에 자리를 잡으면서 서울은 다시 한번 제가 가장 소속감을 느끼는 곳처럼 느껴졌어요. 국적에 상관없이 이곳이 제 마음과 가치관이 있는 곳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죠. 투이와 저는 아이스 스케이트를 타고 등산로를 걷고 혜준이와 노래방을 가는 등 이번엔 모든 순간을 함께 즐겼습니다. 저희가 돌아왔다는 사실에 모두가 기뻐하는 모습에서 저희가 진정한 정신적 교감을 나눴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크리스마스 이브에 호스트 부부는 대가족을 초대해 저를 만났습니다. 저는 호스트의 부시드 노엘 만들기를 도왔고 제빵 전문가인 호스트의 솜씨에 감탄했죠. 나중에 따뜻함과 웃음으로 둘러싸인 가운데 호스트는 건배를 제의했습니다. 새로운 전통과 진정한 우정을 위하여 라고 호스트는 선언했습니다. 린, 너에게는 언제나 이곳에 집이 있을 거야. 저는 너무 큰 사랑을 받은 것 같아 눈물을 닦아야 했습니다. 출발하기 전 한강변을 따라 마지막 도보 투어를 할 때 저는 상징적인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두 명의 한국 소녀가 베트남 전통 연을 날리며 함께 뛰고 낄낄대고 있었어요. 그 순간 제가 왜 이곳으로 돌아와야만 했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한국의 하늘을 가로지르는 연의 춤을 보며 마음이 열리면 문화 간의 경계가 아름답게 허물어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죠. 베트남으로 돌아가는 긴 비행기에서 슬픔이 밀려왔어요. 하지만 이제 비행기를 타고 가면 집이 있다는 사실의 위안을 삼았습니다. 한국과의 인연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가슴 벅찬 방문 이후 하노이 생활에 다시 적응하는 것은 그 어느 때보다 힘들었어요. 저는 호스트 부부가 몹시 그리웠고 저희의 깊은 유대감을 갈망했습니다. 베트남 친구들과의 가벼운 어울림은 그에 비해 피상적으로 느껴졌어요. 2학기가 되자 지루한 나날을 버티는 유일한 힘은 언제쯤 투이와 함께 서울로 돌아갈 수 있을지 계획하는 것이었습니다. 몇 년 후 대학 진학을 위해 서울로 이사하는 게 저의 꿈이었죠. 하지만 부모님이 자주 말씀하셨듯이 그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한국을 그리워하며 우울해하고 있을 때 아버지가 제 방에 들어오셨어요. 다시 서울이 생각나니? 아버지가 부드럽게 물으셨습니다. 저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버지는 자리에 앉더니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내가 그곳에서 특별한 유대감을 느끼는 거 알아. 하지만 집은 마음이 있는 곳이란 걸 기억하렴. 내가 해외로 나가면 너의 어머니와 나는 내가 무척 그리울 거야. 저는 그의 말이 맞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비록 제가 베트남 문화의 일부분을 떠나게 되더라도 제 삶과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곳에 있었으니까요. 한국이 저를 만들어준 것에 대해 항상 감사할 거예요. 라고 저는 말했습니다. 하지만 베트남은 영원히 제 고향이 될 것입니다. 아버지는 제 손을 꽉 잡으셨어요. 열린 마음을 가지렴. 이 삶에서 생각보다 더 많은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을 거야. 저는 아버지의 말을 마음에 새기며 이곳에서도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힘이 저에게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처럼 베트남 친구들 몇 명만이라도 한국의 풍요로움을 알게 된다면 여러 세대에 걸쳐 꽃을 피울 수 있는 공감의 씨앗을 심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친구들을 초대해 한국식 저녁 파티를 열었습니다. 함께 요리하고 웃으며 제가 발견한 인간애가 담긴 여행 이야기와 사진을 공유했죠. 저녁이 끝날 무렵 친구들은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질문하고 언젠가부터는 직접 서울을 방문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 했어요. 그때 문득 이것이 제 소명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제 세대 간의 문화를 잇는 다리 역할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학 한국학 프로그램에 합격했을 때 부모님도 제게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고 이해해 주셨어요. 이 열정은 앞으로 제 커리어와 인생의 목적이 될 것입니다. 어머니는 신입생 짐을 싸는 저를 도와주며 현명하고 세상 물정에 밝은 젊은 여성이 된 내가 정말 자랑스럽다 고 말씀하셨어요. 아버지는 저를 꼭 안아주셨어요. 내가 누구인지에 충실하렴 라고 속삭이셨죠. 그해 가을 서울행 비행기가 이륙하자 제 가슴은 희망으로 부풀어 올랐습니다. 저는 마침내 저를 변화시킨 곳으로 돌아왔고 분단을 넘어 연결을 만들어갈 미래를 준비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한국에서의 시간은 마음이 열려 있으면 국경이 인간의 정신을 가둘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어요. 저는 영원히 한 발은 베트남에 다른 한 발은 서울에 두게 될 것입니다. 두 개의 문화, 두 개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두 개의 고향을 말이죠. 여기 한국인 남자 때문에 마음이 산산조각이 났다고 하는 일본인 여성이 있습니다. 그 한국인 남자를 만나고 난 뒤로는 상처를 크게 받아서 더 이상 움직일 수도 없을 정도라고 하는데요. 오늘의 사연은 일본인 여성 유이 씨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일본인 유이라고 합니다. 익숙한 모든 것을 뒤로하고 떠나기로 결심했을 때 제 가슴에 남은 상처는 여전히 생생했습니다. 켄지와의 이별은 제 세상을 산산조각 내버렸기 때문이죠. 2년 동안 함께 지내면서 저는 그의 부드러운 미소, 부드러운 목소리, 항상 제 일상에 관심을 보이는 모습 등을 보며 그를 잘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의 이면에는 이기적이고 질투심 많고 통제적인 면이 있었어요. 사랑스러운 겉모습은 서서히 사라지고 그의 추악한 본성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밤 제가 남자 동료들과 이야기하는 등 사소한 일로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싸움은 점점 커졌고 그가 저를 비하하고 제 자존감을 깎아내리는 모욕적인 말을 퍼붓는 고성이 오가는 싸움으로 발전했습니다. 결국 그는 저를 갑자기 떠났고 저는 공허함을 느끼고 사람들의 의도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에 의구심을 갖게 되었죠. 켄지와 사랑에 빠졌던 소녀는 이런 고통스러운 결과를 상상하지 못했어요. 저는 켄지와 함께한 시간을 떠올리게 하는 모든 것에서 벗어나 저 자신을 재건할 수 있는 탈출구가 필요했습니다. 한국은 역동적인 문화와 에너지로 항상 저에게 흥미를 불러일으켜 왔어요. 그래서 저는 과감히 직장을 그만두고 짐 가방 하나에 짐을 싸서 서울행 편도 티켓을 샀습니다. 북적이는 한국의 수도는 슬픔과 비탄에 잠겨있던 제 내면과 완벽한 대조를 이루고 있었어요.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저는 번화한 서울의 광경과 소리를 마주했습니다. 번화한 거리에는 밝은 간판이 가득했습니다. 자동차들이 경적을 울리며 바쁘게 달리고 있었어요. 습한 공기는 길거리 음식 카트에서 풍기는 향기로 가득했죠.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모든 것이 새롭고 생생하고 활기차게 느껴졌습니다. 이곳이 제 지친 영혼의 해독제가 될 수 있을까요? 저는 낯선 나라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이 저에게 치유의 공간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제가 예약한 게스트하우스는 젊은이들의 창의성이 넘치는 홍대 한복판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거리 공연가들의 음악이 제 방 창문으로 흘러나왔어요. 도시의 에너지가 제 감각을 가득 채우며 활기차면서도 압도적인 느낌을 주었습니다. 오랫동안 제 세계는 켄지와 제 고통으로만 축소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서울의 역동적인 기운은 저를 계속 닫혀있게 내버려두지 않았습니다. 처음 며칠은 혼잡한 거리를 멍한 상태로 헤매이며 북적이는 인파 속에서 이상하게 투명인간이 된 기분을 느끼며 보냈어요. 고향에서 저는 한 사람을 중심으로 삶을 꾸려왔습니다. 이곳에서의 저는 익명의 자유로운 또 다른 얼굴에 불과했죠. 게스트하우스에서 저는 재현을 처음 만났습니다. 그는 프론트에서 일하며 따뜻한 미소로 손님을 맞이했어요. 매일 아침 제가 아침을 먹으러 내려오면 잘 잤어요? 라고 부드럽게 물어봐주고는 했습니다. 그의 한국식 억양이 가미된 영어는 저에게 부드러운 느낌을 주었습니다. 재현은 저와 비슷한 또래로 온화한 눈매와 편안한 웃음을 지니고 있었어요. 그는 자신의 존재만으로도 상대방을 편안하게 만드는 천부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서울에 온 첫 주 동안 저희는 서툰 영어와 손짓으로 뜻하지 않은 우정을 쌓게 되었어요. 그는 자신이 좋아하는 포장마차, 가볼 만한 곳, 교통카드를 추천하는 등 평범하지만 세심한 배려를 아끼지 않았죠. 과거 켄지의 질문은 우려를 가장한 감시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재현의 관심은 대가를 바라지 않는 진심 어린 관심으로 느껴졌어요. 오랜만에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알려지거나 마음을 여는 것이 두렵지 않았어요. 재현의 차분한 기질은 제가 이전에 경험했던 것과는 달랐습니다. 그는 침착함과 열린 마음으로 인생의 기복을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이는 일본의 감정 절제와는 다른 한국 문화의 핵심 교리였습니다.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저는 재현과 켄지 사이에 더 많은 차이점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작년 연애 기간 동안 저는 켄지의 변덕스러움과 성질을 무서워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재현은 예기치 않게 계획이 바뀌었을 때도 침착하게 대처하며 생활의 불편함을 받아들이는 태도를 유지했죠. 재현은 제 욕구를 표현하는데 부족함을 느끼지 않게 해줬어요. 저는 이제야 켄지에게 이런 감성 지능이 심각하게 부족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재현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지난 연애가 얼마나 역기능적인 관계였는지 깨닫게 되었어요. 저는 켄지의 행동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고 그의 시시각각 변하는 감정에 휘둘리도록 길들여져 있었던 것이었죠. 재현의 타고난 따뜻함으로 인해 저는 켄지가 저에게 입힌 상처들을 점점 치유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의 활기찬 에너지가 상처받은 제 마음에 조금씩 스며들기 시작했어요. 재현은 서울을 손바닥 보듯 잘 알고 있었고 한국 문화의 또 다른 매력을 보여주기 위해 항상 열정적이었죠. 저희는 주말이면 야외 시장에서 아주머니들과 흥정을 하며 손으로 수놓은 기념품을 사고는 했습니다. 저에게는 팝 음악이 흘러나오는 나이트클럽 무대에서 춤을 추는 그룹에 합류하기도 했죠. 새로운 경험을 공유할수록 오랫동안 스스로 부정했던 소박한 기쁨을 재발견할 수 있었어요. 해질녘 길거리 음식이 주는 편안함, 서울의 고층 빌딩들을 연분홍빛으로 물들이는 석양을 바라보는 것 같은 것들, 노래방에서 큰 소리로 끔찍하게 노래를 부를 때의 행복감, 산속에 자리 잡은 사찰에서 전통에 몰입하는 시간들을 보내면서 켄지의 무게는 조금씩 사라졌습니다. 저는 재현에게 한국에서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저희 속마음을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재현은 제 감정이나 경험을 폄하하지 않고 진심으로 공감하며 들어줬어요. 종종 밤늦게 시원한 차 한 잔을 마시며 나누는 대화에서 저에 대한 켄지의 감정 통제력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재현은 후회, 과거의 잘못된 선택, 이루지 못한 꿈 등 자신의 일부분을 털어놓았어요. 그의 솔직함은 저희 사이에 무언의 위안을 주는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게 만들어주었어요.
그의 존재 안에서 저는 처음으로 상처와 모든 것을 진정으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무기한 체류 기간을 연장해야 할 이유를 찾으면서 서울에서의 몇 주의 계획이 몇 달로 바뀌었습니다. 집은 마치 평생 전에 살던 곳처럼 느껴졌어요. 처음에는 도시의 에너지가 저를 압도했지만 이제는 그 아름다운 혼돈 속에서 묘한 위안을 얻고 있었어요. 저는 이곳에서의 여정이 결코 켄지로부터 혼자 탈출하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탈출을 넘어 그가 없는 저 자신을 재발견하는 여정이었죠. 한국의 대조적인 모습은 제 자존감과 열정에 대한 그의 끈질긴 집착의 층을 벗겨내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재현과 함께 저는 사랑과 관계에 대한 왜곡된 관념을 풀었어요. 그는 진정한 관계는 권력 역학이나 두려움이 아니라 상호 성장에 기반을 둔다는 것을 보여주었어요. 좋은 소통은 갈등을 증폭시키는 것이 아니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말이죠. 재현과 함께한 시간은 제가 아직 스스로에게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깨닫게 해주었어요. 저는 저를 서울로 데려다준 켄지와의 고통에 오히려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고향에서는 결코 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치유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으니까요. 재현과 저는 서로에 대한 감정이 커지고 있음을 인정했을 때 모든 것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습니다. 재현은 수줍은 듯 희망에 찬 표정으로 자신의 애정을 인정했죠. 저는 망설임이나 의심 없이 화답하며 스스로를 놀라기도 했습니다. 저희 둘은 처음 만났을 때와는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었어요. 저희의 새로운 관계에는 서로에 대한 배려, 개방성, 웃음 등 이전 관계에서 부족했던 모든 것이 담겨 있었어요. 재현과 함께하면서 제 자신의 어떤 부분도 축소할 필요가 없었죠.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안전함을 느끼고 소중함을 느낀다는 것이 진정으로 어떤 의미인지 이해하게 되었어요. 그 느낌은 제가 붙잡고 키우고 싶은 감정이었어요. 저는 서울에 머무는 기간을 무기한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재현과 저는 운명이 선물한 이 뜻밖의 선물에 설레면서도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저희는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갔고 그 과정에서 저는 다시 신뢰를 배웠습니다. 이 길이 궁극적으로 어디로 이어질지 확신할 수는 없었지만 이곳에서의 시간을 통해 변화된 저는 열린 마음으로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결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지만 서울에서 받게 된 치유는 예상치 못한 순간에 그것도 상상하는 형태가 아닌 다른 형태로 찾아올 수 있다는 깨달음을 주었어요. 이번 여정을 통해 고통에서 비롯된 사랑은 가장 강력하고 회복력 있는 사랑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저희는 본연의 모습을 재발견하기 위해 저희 자신의 일부를 잃어야 한다는 사실도 깨달았어요. 재현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저는 더 많이 치유되었습니다. 재현은 인내심이 많고 부드러웠으며 제가 준비되기 전에 마음을 열라고 강요하지 않았어요. 그는 제가 필요한 것이 공간이나 위로, 웃음이나 깊은 대화 등 무엇인지 직관적으로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와 함께 저는 켄지 때문에 왜곡되었던 건강한 친밀감의 의미를 다시 배울 수 있었어요. 소리를 지르거나 조종하지 않고도 동의하지 않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요. 그의 정은 넘어지기를 기다리며 줄타기를 하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아야 했죠. 그 사랑은 갇힌 느낌이 아니라 온전한 느낌을 줄 수 있어야 했어요. 재현은 항상 자신을 우선시하기보다 서로의 필요를 균형 있게 고려했어요. 그는 제가 어떻게 느끼는지, 자신이 무엇을 도와줄 수 있는지 진심으로 궁금해하며 자주 연락을 해왔습니다. 저는 그를 통해 처음으로 이타적이고 배려심이 깊은 사람과 함께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깨달았죠. 저희는 기쁨과 개방성으로 서로의 문화를 공유했습니다. 재현은 제게 한국의 관습과 에티켓을 가르쳐주며 기꺼이 제 가이드 역할을 해줬어요. 저희는 서로 다른 배경이 저희를 각자 어떻게 형성했는지에 대해 끝없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 시골에서 반딧불이를 잡으며 보낸 여름을 회상했어요. 그는 가족과 함께 김이 모락모락 나는 죽을 먹던 겨울 아침을 이야기했죠. 저희는 서로의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있던 가치와 희망, 꿈을 발견했습니다. 누군가에게 온전히 알려지는 것이 기적처럼 느껴졌죠. 재현이와 함께라면 침묵조차 위로가 되었어요. 함께 요리를 하거나 소파에서 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내는 것만으로도 평화로움을 느끼게 되었어요. 재현은 저에게 끊임없는 자극이나 오락을 요구하지 않았어요. 저희는 그저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편안하게 나란히 존재할 수 있었죠. 장보기 같은 일상적인 활동도 재미있는 작은 모험이 되었어요. 재현은 제가 한국 마트를 돌아다니며 새로운 농산물과 간식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줬어요. 어떤 라면 맛이 더 맛있다는 우스꽝스러운 논쟁도 일상을 즐겁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준비가 되었을 때 재현은 제 과거의 어두운 부분도 털어놓을 수 있도록 격려해 주었어요. 그는 제가 가진 장점과 상처 등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보았고 편견 없이 저를 받아주었어요. 저는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관계에 대한 세부 사항을 털어놓으며 마침내 그 상처를 드러내게 되었습니다. 재현은 제가 제 속도에 맞춰 마음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진심으로 들어주었어요. 그의 지지는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일깨워주고 있었어요. 그 일은 제 잘못이 아니었고 저는 수치심을 안고 살 필요가 없었습니다.
제 진실을 큰 소리로 말함으로써 저는 켄지와 저를 묶고 있던 마지막 사슬에서 벗어날 수 있었어요. 재현과 함께라면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더 밝은 제 모습을 상상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는 냉정함 대신 따뜻함이, 소유욕 대신 배려가, 통제보다는 강인함이 보였습니다. 그는 신뢰, 친밀감, 무조건적인 수용 등 가능성을 상징하는 사람이었어요. 물론 오해가 아예 없지는 않았습니다. 때때로 의견이 맞지 않거나 혼자만의 공간이 필요하기도 했죠. 하지만 재현과는 갈등이 잔인한 상황으로 번지지는 않았어요. 차분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필요할 때는 서로 타협을 했죠. 최악의 싸움도 화해로 끝났고 서로의 약속을 되새기며 화해하게 되었어요. 저희는 더 큰 이해와 인내심, 성숙함을 얻었습니다. 건강한 소통을 바탕으로 저희의 유대감은 더욱 강해졌죠. 서울에서 몇 달이 지나면서 저는 상상도 못했던 방식으로 치유되었습니다. 제 마음은 더 이상 상처받고 멍들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 제가 잊고 있던 온전함을 찾았죠. 이별을 제 과거의 고통스러운 한 장으로, 그러나 저를 결정짓는 이야기는 아니라는 것을 인지하며 거리를 두고 바라볼 수 있었어요. 한국에서 만난 저는 이전의 저보다 더 친숙하면서도 더 현명한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지금의 제 삶과 켄지와의 삶은 극명하게 대비되었고 저는 모든 것에 감사했죠. 재현이와 함께 저는 매 순간을 선물처럼 음미하며 삶을 다시 받아들이고 싶었어요. 제 여정은 고통 속에서 탄생한 사랑이 가장 강력하고 회복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어요. 그리고 때때로 저희는 본래의 모습을 재발견하기 위해 저희 자신의 일부를 잃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서울은 제가 다시 저를 찾은 도시로서 제 마음속에 항상 특별한 자리를 차지할 것입니다. 이제 재현의 사랑에 닻을 내린 저는 다음 모험이 어디로 향하든 준비되어 있었어요. 1년 후, 재현이와 저는 대학원을 위해 캐나다로 이사하는 큰 도약을 함께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지구 반 바퀴를 돌아 새로운 곳으로 떠난다는 생각에 설렘과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지만 재현이가 곁에 있어 용기를 낼 수 있었어요. 저희는 캐나다의 중심지인 토론토에 정착했습니다. 처음에는 캐나다의 극명한 대조가 저를 압도했습니다. 질서 정연한 거리와 예의 바른 보행자 등 모든 것이 서울에 박동하는 혼돈에 비해 무미건조하게 느껴졌죠. 겨울날은 잔인할 정도로 짧고 추웠습니다. 한국의 매운 음식과 활기찬 야시장이 그리웠어요. 하지만 재현은 저희 문화 충격을 완화시켜 주었고 모든 새로운 경험을 모험으로 바꿔주었습니다. 처음 아이스 스케이트를 탈 때 떨리는 제 손을 장갑을 낀 그가 꼭 잡아줬어요. 향수병이 찾아왔을 때는 작은 아파트 주방에서 저희가 좋아하는 한국 요리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주말에는 활기찬 차이나타운과 켄싱턴 마켓을 돌아다니며 저희는 세계 각국의 음식을 맛보았습니다. 나이지리아, 멕시코, 아이슬란드 등 각지에서 온 학생들과 친구가 되었어요. 저는 그들의 시각으로 토론토를 바라보면서 이 다채로운 도시의 정신을 받아들이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천천히 저희만의 커뮤니티를 만들어가면서 점점 토론토가 집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아파트는 비좁았고 어울리지 않는 중고 가구들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저희의 첫 번째 진짜 집이었습니다. 주말에는 새로운 친구들과 함께 파티를 열어 접이식 테이블에 둘러앉아 웃음과 음식을 나누었습니다. 거실에서는 즉흥 댄스 파티가 열렸죠. 아마 이웃들은 벽을 뚫고 들려오는 쿵쾅거리는 케이팝 소리에 짜증이 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토론토에서 저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꽃을 피우고 있어서요. 서울에 도착했을 때 소심했던 소녀의 모습은 이제 아득한 추억이 되었죠. 재현이와 저는 온전히 저희만의 새로운 공간에서 함께 성장해 나갔습니다. 물론 타국에서 삶을 꾸려나가는 데는 어려움이 따랐습니다. 외부인들은 저희를 아시아계 이민자로만 바라보며 저희가 왜 왔는지에 대한 더 깊은 이야기를 무시하기도 했습니다. 저희는 풀타임으로 함께 생활하는데 적응하면서 겪어야 했던 개인적인 성장통도 있었습니다. 집안일과 월 예산에 대해 의견이 맞지 않았어요. 저는 각자의 시간을 더 갈망했고 재현은 24시간 함께 있기를 바랬죠. 하지만 저희는 서로의 필요를 친절하면서도 솔직하게 표현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한국에서 쌓은 깊은 유대감은 흔들리지 않는 토대가 되어 있었어요. 저희는 두려움 때문에 진심을 억누르지 않았습니다. 이견이 생기면 팀으로서 함께 해결해 나갔어요. 점차 저희는 개인과 커플 사이의 미묘한 균형을 찾았습니다. 저희는 각자의 우정과 취미를 키웠어요. 동시에 음악을 들으며 여유롭게 저녁을 요리하고 별빛 아래에서 캠핑을 하는 등 저희만을 위한 시간을 따로 마련하기도 했죠. 저희의 러브스토리에는 불꽃과 열정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과 상호 성장이었습니다. 켄지와 함께 있을 때는 동화 속에서만 존재한다고 생각했던 그런 관계였죠. 물론 여전히 과거의 어둠이 불쑥불쑥 떠오를 때도 있었습니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노래가 예기치 않게 아픈 기억을 떠올리게 하기도 해요. 또는 재현의 무심코 던진 말이 트라우마로 인해 의도치 않게 저를 찌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마다 재현은 인내심을 갖고 이해해줬어요.
제 감정을 터무니없다고 무시하거나 제 치유 과정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죠. 저는 과거의 상처를 재현에게 투영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저희는 이 순간을 통해 은혜롭게 소통하는 법을 배워나갔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예전 관계의 트라우마가 찾아오는 빈도가 줄어들었습니다. 친구들, 치료사, 그리고 무엇보다도 재현이가 제게 많은 도움을 주었죠. 저는 이제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희가 선택한 직업도 긴 여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는 캐나다 생활에 적응하는 이민자 여성들과 함께 일하며 그들이 지역사회 자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그들의 회복력에서 제 자신의 성장 스토리가 비춰지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재현은 관계 회복을 전문으로 하는 상담을 공부했습니다. 그는 학대 상황에서 회복하는 사람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일을 했습니다. 저희 둘 다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인생의 장으로 전환하는 사람들에게 길을 밝혀주는 데서 의미를 찾고 있었습니다. 진정으로 평화를 느낀 날, 저는 불과 몇 년 만에 제가 얼마나 놀라운 치유를 경험했는지 되돌아볼 수 있었어요. 지난 연애에 상상할 수 없는 아픔을 견뎌냈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다시 위안을 얻고 제 자신을 찾았습니다. 또 재현과 진정한 친밀감과 동반 성장을 이루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저희는 함께 터전을 잡은 도시에서 목적이 있는 풍요로운 삶을 같이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재현과의 관계는 제가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발전했습니다. 정성을 다하면 마음은 끝없이 확장되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기쁨과 사랑을 담을 수 있다는 것을 일깨워 주었어요. 서울에서 재현을 처음 만나고 5년 후, 재현과 저는 결혼이라는 가장 의미 있는 방법으로 저희의 사랑을 영원하게 만들기로 결심했습니다. 저희는 서로의 길을 엮어준 여정을 기리고 저희를 형성한 두 문화의 조각을 조화롭게 합치고 싶었어요. 토론토에서 다문화 결혼식을 계획하는 데는 어려움이 따랐습니다. 부모님은 지지해 주셨지만 일본의 전통 신도 의식을 원하셨죠. 재현의 가족은 한국의 관습을 중요하게 생각하셨어요. 저희는 전통을 존중하면서도 저희 부부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오랜 논의 끝에 양쪽을 모두 아우르는 활기찬 야외 예식을 선택했습니다. 저는 재현의 이모가 만들어주신 분홍색 한복 원피스를 입고 어머니가 만들어주신 정교한 머리핀으로 포인트를 줬어요. 재현이는 일본풍이 가미된 모던한 검정색 한복을 입었죠. 단풍이 곱게 물든 단풍나무로 둘러싸인 정원에서 저희는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통로를 따라 행진할 때 한국의 북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반지를 교환한 후 저희는 부모님께 절을 올리며 번영을 기원하는 패백에 참여했어요. 피로연에는 재현 이모의 김치, 어머니의 초밥, 불고기, 푸틴 등 퓨전 요리가 테이블에 넘쳐났습니다. 말차 케이크를 자르자 축하해 라는 환호성이 다양한 언어로 울려 퍼졌습니다. 그 기쁜 순간 저는 두 가족이 하나로 자연스럽게 녹아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세대를 뛰어넘고 국경을 넘어 흐르는 사랑을 느낄 수 있었어요. 저는 재현이와 저를 이어준 일련의 운명적인 사건들에 대해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신혼 초기에 저희 부부는 날마다 행복감을 느꼈어요. 저희는 바닥부터 천장까지 통유리로 된 창문과 반짝이는 고층 빌딩이 보이는 시내의 새 아파트로 이사했어요. 매일 저녁 재현이 있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여전히 저를 따뜻하게 감싸주었습니다. 저희는 파트너로서 새로운 단계를 시작하고 있었어요. 물론 결혼 생활에는 나름의 적응이 필요했습니다. 집과 삶을 공유하는 일상적인 업무는 끊임없는 협업을 필요로 했습니다. 서로의 특성과 습관을 위한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는 타협이 필요했죠. 새로운 역할로 인한 가족의 역학관계와 갈등을 해결하는 것은 때때로 까다로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열린 소통에 전념하여 서로에게 여유를 주고 필요할 때 숨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저희는 소통을 통해 저희 둘만의 소중한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저희의 유대감은 어떤 힘든 고비도 견뎌낼 수 있게 해주었어요. 결혼 생활에 적응하면서 때때로 오래된 상처도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불안한 마음이 들 때 재현은 그 취약한 순간에 저를 위로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제 힘과 가치를 상기시켜 주었어요. 저희는 함께 내면에 남아있는 과거의 상처를 풀어내는 작업을 했습니다. 덕분에 치유된 상처가 다시 떠오를 수는 있지만 더 이상 저를 지배하지는 못했습니다. 결혼 2주년이 다가오면서 저희는 함께 가족을 키울 때가 되었다고 결정했습니다. 난임 치료와 마음고생의 힘든 여정 끝에 저희의 딸 미나가 태어났어요. 미나의 작은 모습을 안고 그 달콤함을 들이마시며 저는 사랑의 힘에 압도당했습니다. 이제 저희 가족은 완성되었습니다. 저는 미나를 통해 제가 늘 소원하던 인내심 있고 자상한 엄마의 모습을 갖게 되었습니다. 재현은 아이의 배를 부드럽게 간지럽히고 자장가를 불러주며 킥킥 웃는 아빠가 되었어요. 저희 부부는 딸이 마음껏 꽃을 피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재현이가 그렇게 다정하게 미나를 돌보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큰 기쁨을 느꼈습니다. 그의 깊은 공감과 연민은 제가 서울에서 처음 그에게 끌렸던 이유였죠. 이제 그 자질이 아버지로서 빛을 발하는 것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또 다른 방이 열렸습니다.
인생의 리듬이 저희 셋의 멋진 연주로 진화했습니다. 저희의 대화는 희망과 꿈에서 수요 스케줄과 유치원 선택으로 바뀌었어요. 주말에는 갓난아기 미나를 데리고 놀이터를 돌아다니고 소파에서 함께 낮잠을 자기도 했습니다. 물론 부모가 된다는 것은 전례 없는 인내심을 시험하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재현이와 저는 더 이상 파자마 차림으로 일요일을 느긋하게 보낼 수 있는 여유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잠 못 이루는 밤은 좀비처럼 다음날 출근을 비틀거리게 만들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 모든 상황에서도 저희는 한 팀으로 남았습니다. 저희는 서로의 필요를 명확하게 전달하고 함께 가족을 구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 또한 인생의 폭풍우를 함께 이겨내고 더욱 강해지는 관계 여정의 일부라는 것을 알 수 있었죠. 미나가 재현의 눈을 바라보며 졸린 미소를 짓던 날, 저는 저희가 만든 이 가족에 대한 사랑으로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에 대한 깊은 감사로 마음이 가득 찼습니다. 제 상처에도 감싸주며 저를 사랑해주신 분께, 지금 저희가 공유하는 이 완벽한 삶으로 갈 수 있도록 만들어준 수많은 크고 작은 기적들에게 말이죠. 국경과 문화를 넘어 저희를 연결한 길은 제가 예측할 수 없었던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걸음 한 걸음이 저를 항상 제가 있어야 할 곳으로 이끌어 주었어요. 재현과 미나의 품에 안긴 저는 이곳에서 진정한 집으로 가는 길을 찾았습니다. 위에 다른 따뜻한 사연들도 있으니 꼭 시청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내일 또 만나요.